안녕하세요. 한국임상심리학회 공식 유튜브 채널입니다. 저는 58대 홍보 및 정보이사를 맡고 있는 성태훈이고요. 한국심리학회 최기용 대회이사님, 한국임상심리학회 심리서비스법 연구위원회 이준득 부위원장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오늘은 심리사 법안 관련해서 학회 회원분들과 관심 있는 또 여러 분들한테 그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현재 심리서비스 관련하여 국가자격증이 보건복지부 정신건강 인상심리사 1급, 2급, 산업인력공단 임상심리사 1급, 2급, 그 다음에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사 1급, 2급, 3급까지 있죠. 그리고 대표적인 민간 자격증은 한국심리학회 산하 임상심리학회, 임상심리 전문가, 그 다음에 한국심리학회 산하 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 2급, 그 다음에 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1, 2급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상담 관련 민간 자격증이 4,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 심리 서비스 분야가 상당한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1급이라고 하면서 자격증을 부여하는 곳이 있다고 하고요. 자격이 충분하지 않은 채로 유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심리상담의 질적 저하는 물론이고 윤리적인 문제들도 발생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사회 경제적인 비용까지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심리 서비스를 법제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생겼고요. 지금은 3개 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발의된 3개 법안 모두 부실 자격증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심리사법 이외에 또 관련 법안들이 또 있죠.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좀 시작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다른 2개 법안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주시겠습니까? 네, 이 관련 지금 아마 3가지 정도의 법안이 발의가 됐다고 보이고요. 이 법안들의 목적이나 취지는 유사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길게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자격 기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최종현 의원 발의 법안 같은 경우에는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심리학이나 상담학 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을 하고요. 플러스 심리상담 관련 기관에서 5년 이상 종사를 한 경우에 이제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전봉민 의원 발의 법안에서는 대학원에서 심리학이나 상담학 관련 과목을 이수하거나 혹은 대학원을 안 나와도 대학에서 심리학이나 상담학 관련 과목을 이수한 다음에 기관에서 3년 정도 종사한 경우에 이제 그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심리사법은 그 심리사 이제까지 활동해 오고 있었던 정신건강 영역에서 활동해 오고 있었던 그 심리사들의 핵심 역량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정신건강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이 어떤 자격 기준들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자격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 기준은 현재 국제 기준에도 부합하는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그동안 심리학회가 지난 한 20여 년간 유지해온 전문 자격 기준과도 유사하고 우리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1급과도 부합하는 자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국민일보에서 이와 관련된 기획 보도를 좀 많이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되게 비전문적인 민간 자격의 문제를 상당히 좀 이렇게 일반 분들한테도 많이 알리게 되는 그런 계기가 좀 됐던 것 같은데요. 내용 좀 보셨나요? 예, 저는 좀 읽어봤는데 굉장히 심층 보도였고 굉장히 여러 시리즈로 자세히 다룬 기사였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마지막에 나온 2022년 6월 16일자 국민일보 보도를 보면 그동안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민간 자격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도 있었지만 그거를 결국에 이제 보건복지부가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이 이렇게 명확하지는 않았다면 여기에서는 좀 그게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전에는 보건복지부 쪽에서 상담 관련 자격을 특별한 제한 없이 신설을 인정해줬지만 이제는 이제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분야는 원칙적으로 신설을 금지해서 이제 더 이상은 만들어질 수 없고, 그동안 이제 또 국민일보에서 계속 다뤘던
상담심장 X파일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뭐 성범죄자들이 상담 자격을 취득한다든지 아니면 자격 없이 상담 시장을 진입해서 거기서 이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든지 혹은 이런 상황을 허용할 수 있게 만드는 하루 만에 자격을 따는 이런 자격 취득과 관련되는 부실 민간 자격증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다뤘었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들이 공론화되면서 이제 보건복지부든 아니면 어떤 국민들이든 국가에서 관리하는 상담 및 심리 서비스에 대한 자격들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 증가 추세를 보면 한 해에 관련 자격증이 3,400개씩 만들어지고 어느 해에는 500개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런 논의가 정말 좀 필요한 것 같고 네. 법안이 왜 이렇게 많이 갑자기 발의가 됐는지 충분히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법안 중에서도 심리사 법안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이제 가장 큰 쟁점은 석사 수준의 학력 그리고 석사 이후의 3,000시간의 수련 시간, 이것이 사실 가장 쟁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심리사 법안에서는 이 부분을 상당히 좀 강조하고 있는데요. 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심리사는 일단 보건복지부 소관에서 일을 해온 정신질환이나 정신건강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 중에 한 그 인력이죠. 전 세계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간호사, 그리고 정신건강 심리사가 4대 전문 인력으로 일하고 있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일해왔다고 제가 말씀을 아까 강조해 드렸는데요. 이러한 정신건강 전문 영역에서 심리사로서 심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전문성을 갖추는 것,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을 우리가 자격을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이 더군다나 정신건강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지금 석사 이상 그리고 3,000시간의 수련을 강조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최근에는 국제심리연맹 IUCI라는 그 인터내셔널 유니언 있는데요. 그 국제심리연맹에서 그 심리학의 핵심 역량을 규정하는 프로젝트 팀을 발주를 해가지고 이 팀에서 전 세계적으로 심리사라면 이러한 역량을 갖춰야 된다라는 것을 정의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심리학 핵심 역량이라고 하면 우리 윤리적인 것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심리 평가를 하기 위한 역량들, 심리 치료를 하기 위한 역량들, 뭐 다양한 이런 심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역량들을 거기에다가 최소 역량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량들을 갖추기 위해서 받아야 될 최소한의 교육 수준, 이것을 이번에 심리사 법안에 넣은 거고요. 그 사실 이 심리사 법안에서 포함하고 있는 어떤 그 교육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수련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현재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에서 강조하는 핵심 역량들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 장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심리사의 어떤 핵심 역량을 강조하는 법안이다. 그것을 위한 최소한의 교육과 수련 그 기준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제가 조금만 더 부연을 하자면 최기용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심리 서비스에 대한 기준을 적어도 이제 OECD 국가들 수준으로는 맞춰야 된다. 이 최소한의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좀 고려해야 될 게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 모델이 박사 학위를 기반으로 하는 자격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게 현실적으로 박사 학위를 기반으로 했을 때 국내에서 어느 정도로 수요를 채울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게 오히려 거의 불가능한 길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 단계 낮은 석사 학위를 기반으로 한 유로사이 모델, 유럽에서 추구하고 있는 심리 전문가 모델을 저희들이 이제 따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이제 대표적인 국가가 영국인데요. 영국에서는 이제 심리학 관련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에 임상 심리 관련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위탁을 하는 전문기관으로 가서 3년간 수련을 밟아야지 비로소 전문가 자격을 딸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석사 학위를 기반으로 박사 학위 수준의 경력을 쌓도록 국가에서 관리한다라는 이런 유로사의 개념을 받아들여서 석사 이후에 3,000시간 정도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3,000시간의 수련마저도 수련 심리사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법적 보장을 받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교육을 위한 시간만이 아니라 그것이 업무를 하기 위한 그런 시간으로도 인정이 또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또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는데요. 심리사 법안의 응시 자격에 대한 것인데 되게 심리학 전공, 심리학을 꼭 전공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심리학 전공이 중요한 건가요? 과목 이수가 중요한 건가? 좀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 부분은 이전 공청회에서도 그렇고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요. 심리사 법안에는 인증기관에서 심리학 관련 과목을 학과 대학원에서 이수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즉 심리학 전공이 아니더라도요. 심리학 핵심 역량을 교육할 수 있는 기관에서 해당 역량을 이수했다면 충분히 우리 지원할 수 있는 응시 자격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은 뭐 법안이 너무나 명료하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아마 거의 이견이 없으실 걸로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요. 아마도 그런 오해가 생긴 거는 앞에서 이제 최기용 이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 때문에 오해가 발생한 거 아닌가 싶긴 합니다. 어쨌든 내가 심리학과 전공, 심리학과 학생이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 필요한 과목을 듣는. 그래서 이제 저희 계속 이 역량에 저희가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많이 질문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심리사가 배타적인 권한을 갖게 되느냐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말씀을 좀 하실 수 있을까요? 네, 그 심리사 법안이 아까도 이제 오해 중에 하나잖아요. 심리사가 아니면 심리 서비스를 못한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심리사 법안이 통과되면 심리사를 내가 심리사야라고 표방하면서 심리 서비스 제공하는 것은 안 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하지만 기존의 다른 자격자나 민간 자격자분들의 활동은 당연히 유지가 됩니다. 어떻게 심리사 법안이 통과됐다고 해서 기존에 활동하던 민간 자격자들, 다양한 민간 자격자들이 활동이 금지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다만 이 심리사법이 통과가 돼서 심리사가 누군지가 알려지면 이제 국민들은 이 정도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누구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심리사 법안은 배타적인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고 국민들에게 이 정도의 교육과 수련을 받은 심리 핵심 역량을 갖춘 전문가가 누구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다라는 걸 강조를 드립니다. 제가 다른 두 개의 법안에서는 대신에 심리 상담사 등록을 해야만 심리 상담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그 법은 좀 배타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심리사법은 배타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심리사 법안은 다른 직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상담 업무를 하시는 분들의 활동 자체에 대해서는 거의 제한하는 부분이 없고 다만 심리사 혹은 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데만 제한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정리가 딱 된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제 오히려 국민들의 혼동을 줄이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심리사 법안이 만약에 제정이 되면 기존의 민간 자격증들이 지금 되게 많은데 기존의 민간 자격을 가지신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심리사 법안에 이제 경과 조치안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보면 기존에 예를 들면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 전문가, 상담심리사 1급 등의 우리 유사한 핵심 역량을 보유하신 자격자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심리사 자격을 경과 조치를 통해서 당연히 취득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민간 자격자분들은 그런 어떤 자격 수준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자격 수준이 이제 그 자격 수준에 어떤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리사만 표방하지 않는다면 본인들이 하시던 업무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이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유관단체들 간의 의견을 어느 정도 조율하면서 기존의 자격들 중에서 충분한 직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격들은 새로운 자격을 부여하든지 아니면 기존에 경쟁력 있는 자격증들은 그런 경과 조치를 통해서 심리사 안으로 흡수하든지 이런 일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경과 조치도 5년으로 해놔서요. 사실은 굉장히 긴 시간을 경과 조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핵심 역량만 갖춘다면 다양한 자격자들이 심리사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고 역량을 갖출 수 있는 어떤 기관도 그렇죠. 좀 충분히 마련이 돼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예. 저희 또 한국심리학회 산하에 일단 임상심리학회도 있는데 임상심리 전문가뿐만 아니라 다른 분과에서도 자격증들이 지금 되게 많이 있는데요. 이분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네, 동일한 원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심리 서비스를 위한 우리 핵심 역량을 규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역량을 갖추느냐 안 갖추느냐가 중요하고요. 그 역량을 갖춘 자들은 당연히 심리사 안으로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심리사법 안에서 전문 분야를 표시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전문 영역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전문 영역을 표시하면서 심리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외부에 많이 드러나진 않았지만 이 부분은 이제 심리학회 내부에서 논의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심리학회 내에서 다양한 분과별로 활발하게 논의가 이미 됐고 예, 그거에 따라서 의견 수렴이 맞춰서 어느 정도는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로 보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을 더 중요하게 보는데요. 발달심리 전문가, 범죄심리 전문가, 중독심리 전문가 이런 특화된 심리 서비스 영역이 확대되고 국가의 인정을 받게 되면 다양한 측면에서 이제 심리 서비스 영역이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시장도 확대되면서 기존에 이제 민간 자격으로 활동하시던 분들이 국가 자격으로 활동하실 수 있는 기회가 더 열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예. 어쨌든 새로운 법을 저희가 이제 만들려고 하는 건데요. 예, 기존의 법과 좀 상충되지는 않는지 그런 것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하게는 정신건강증진법이 이미 있는데 그 법과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실 심리사법은 정신건강증진법과 굉장히 부합하는 법이죠. 그리고 정신건강증진법에서 이미 정신건강 임상심리사의 자격이나 역할을 규정하고 있잖아요. 다만 그 모법이 없었던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정신건강 전문 인력으로 심리사의 역할이나 자격이 모법 안에 규정을 하는 것, 그걸 통해서 본다면 심리사와 기존의 정신건강 증진법이 굉장히 부합하고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히려 다른 상담 관련 법안들의 경우에 정신건강 증진법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복지법이라든지 등에서 이렇게 금지하는 서비스 분야로 두루 겹치게 되는 서비스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금지 분야로 판단될 수 있지, 심리사들의 경우에는 기존의 법안과 굉장히 상충하지 않고 오히려 부합하면서 상생할 수 있고요. 이 심리사들이 나오면 기존의 정신건강 전문 인력들과 같이 이제 상생하고 협업하면서 국민 정신건강 영역을 굉장히 더 활발하게 우리가 서비스하고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도 정신건강증진법이랑 심리사법 법안을 읽어보면 상충되는 부분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오히려 정신건강증진법 하에서 정신건강 전문 간호사나 정신건강 전문 사회복지사의 경우에는 모법이 있어서 그렇죠. 오히려 정신건강법을 지지해주는 모법으로서 심리서비스법이 기능하게 될 것 같고요. 오히려 그런 빈틈을 메워주는 게 이번 심리서비스법의 근본적인 취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주 정확한 그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이제 정신건강증진법에서는 의료기관이나 정신건강 관련 국가기관 중심으로 인력 양성을 해왔고, 그 결과로 어쨌거나 병원 숫자는 굉장히 제한적이니까요. 그 결과로 시장의 수요에 따르지 못하는, 아까 말씀드린 OECD 인력 기준을 채우지 못하는 부족 현상을 낳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심리사법이 오히려 민간 영역과 공공 영역 혹은 의료 영역의 공급을 확대하는 결과를 낳게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마무리를 좀 슬슬 지어야 될 때가 좀 되고 있는데요. 심리사 법안이 좀 가장 안전하고 질 높은 정신건강 서비스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전하고 질 높은 정신건강 서비스라는 게 무엇인지 좀 이렇게 실제적으로 좀 와닿게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예를 들면은 우울증을 위한 인지행동 치료를 우리가 대표적인 많이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울증에 대한 그 병리, 사이코패솔로지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우울증과 다른 유사 질환이라든 정신장애를 변별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양극성 장애랑 변별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병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생물학적인 이해도 생물학적인 기초도 있어야 되고요. 이에 기반해서 우리가 뭐 정신과 의사들이랑 협업을 할 때도 사실은 약물치료 중요성이나 뭐 같이 이제 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강조를 해야 될 텐데 우리 그런 어떤 생물학적인 기초에 대한 것들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학습 원리, 그리고 뭐 인지 모델, 뭐 성격 이론 이런 다양한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우리가 비로소 우울증을 위한 인증동 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내담자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되게 많은 시간의 실습, 상담 뭐 이렇게 많이 해보시고 슈퍼비전 해보시고 받아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실습과 슈퍼비전이 우리에게 그렇죠. 필요한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런 서비스를 하다 보면 이게 윤리적인가 비윤리적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을 이제 받고 경험을 하고 피드백을 받고 하면서 그 윤리성이 우리가 이제 쌓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부분, 이런 윤리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교육을 받고 실습을 이제 하면서 체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내용들을 어떻게 학부에서 한두 과목 듣거나 대학원에서 심리 상담 과목 몇 개 듣고 다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심리 서비스, 뭐 저는 이제 인쟁동 치료를 예를 들었는데요. 그런 걸 위해서는 이렇게 굉장히 핵심 역량을 잘 교육을 받아야만 이러한 서비스를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윤리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는 심리평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심리평가가 단순히 이렇게 검사를 시행하고 검사 결과를 그냥 단순히 받아 적는 수준이 아니라 다양한 심리학적인 핵심 역량이 기초로 깔린 데다가 그렇죠. 추가로 많은 경험들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뭐 어떤 치료가 됐든 어떤 방법이 됐든 이런 제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통합적인 이해가 가능해야 비로소 심리 평가도 전문가적인 역량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심리사법이 가장 근본적으로는 국가의 관리를 받는 정신건강 서비스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일은 민간의 자율에 온전히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사실이 이제 대내적으로 다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양한 사건들이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이제 국가가 담당하여 해결하는 과정에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심리사 법안 관련해서 좀 추가적으로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심리사 법안 관련해서 다양한 오해도 있고 그리고 뭔가 그 갈등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 심리사 법안은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을 위한 미래를 위한 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양질의 교육을 받고 핵심 역량을 갖춘 우리 심리사를 양성하기 위한 법안이고요. 이 심리사들은 정신건강 영역의 전문가들과 함께 협업하면서 지속적으로 국민 정신건강을 위해서 일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제 갈등이라고 하면은 민간 자격자분들이 혹시 어떻게 심리사로 이제 통합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핵심 역량만 갖춘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과 조치를 통해서 심리사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해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배타적인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심리사법이 굉장히 나왔을 때 오히려 국민 정신건강의 한 영역을 잘 담당해낼 것이라고 보고 이것이 OECD의 요청이기도 했고요. 국제사회에서 보여진 여러 가지 연구 결과라든지 국제사회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현상들에서 다 드러나고 있는 거라서 하루빨리 우리나라의 심리사법이 제정이 되고 심리사들이 잘 양성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전적으로 그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이 심리사법이 뭔가 이렇게 기존에 있었던 걸 줄이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서비스를 굉장히 탄탄하게 만드는 한 축을 굉장히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 되기 때문에 이 심리사 법안이 양질의 서비스일 뿐만 아니라 심리사 권익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고
국가 정신건강 핵심 인력으로서 국민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말씀을 참 잘하시네요. 마지막에 칭찬으로. 예, 두 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임상심리학회 심리사 법안 대담은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아래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내용들 모아서 다시 한번 이런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심리학회 최기용 대회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국인상심리학회 심리서비스법위원회 이준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두 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한국임상심리학회 홍보 및 정보이사 성태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